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성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 몇 번째 시간인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니까 이번 영상이 6번째 영상이 될 것 같던데, 자, 6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24쪽, 125쪽, 126쪽에 있었던 선유의 초고, 표현하기와 고쳐쓰기를 보면서 어떻게 선유가 자신의 글쓰기 계획을 바탕으로 글을 썼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래대로라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화제를 고르고 독자를 쓰기 맥락을 분석하고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표현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127쪽의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활동들을 보면서 교과서에서 예시로 주어진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또 다른 한편의 글을 보면서 글쓰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다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워서 알겠지만은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 계획하기 단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자. 괄호 1번. 다음 과제 중 하나를 골라 문제사항을 떠올려보자. 학교, 인권, 안전, 소비 가운데 하나의 과제를 고르자라고 하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네요. 자, 127쪽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글을 썼다라면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과서 혹은 여기 나와 있는 학습 활동에서 하나의 예시로 제시된 것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에서는 안전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하나의 화제를 골랐습니다. 안전을 선택했고요. 자, 이 선택한 화제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상 화제라는 문제상을 바탕으로 주제, 예상 독자, 매체, 그리고 어떤 것들을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목적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네요. 자, 목적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제한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 글을 쓰는 목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상 독자는 무엇으로 설정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였고 매체는 학급 신문으로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 예상 독자, 매체, 그리고 목적을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그것을 바탕으로 근거 자료를 수집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분석했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등하교 시 모습을 살펴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근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상 독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예상 독자는 17세 남녀 고등학생. 주제에 대한 태도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겠죠. 그러한 독자들의 태도를 지니고 있을 것이며 독자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지만 그 위험성은 잘 모르는 상황이다 라고 독자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독자 분석을 바탕으로 근거자료 수집이 가능하겠죠. 다음,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근거자료 수집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모아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위험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서 자료로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128쪽 2번 내용 생성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여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보자. 근거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고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선결을 해보자. 자, 이제 근거 자료를 모아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자, 예시상으로는 어떤 자료를 수집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수집했네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 1위는 스마트폰 사용이다 라고 하는 신문기사. 자, 신문기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네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신문기사.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근거 자료로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것은 아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어떤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보행 중 스마트폰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인터넷에서 수집하였을 것이고 예시상 그렇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겠죠. 인터넷에서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였고 면담을 통해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학교 지킴이 선생님과의 면담 자료를 우리가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건너다가 위험에 처한 경우를 몇 번 목격하셨다라고 하는 지킴이 선생님의 증언, 그리고 보건 선생님과의 면담 자료도 가능하겠죠.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다 보면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간다라고 하는 보건 선생님의 말씀도 독자를 설득하는데 쓸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담으로 이런 자료가 가능하다면 그 밖에는 또 뭐가 가능할까요? 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외국 사례나 그것에 관련된 학술 논문 같은 것들도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모아봤는데 모든 자료를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된 내용 중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 혹은 예상되는 독자, 글을 쓰는 목적이라고 하는 쓰기 맥락과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것들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제외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1위는 스마트폰 사용이라고 하는 땡땡 신문의 기사 같은 경우에 글의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으로 제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글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글의 주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관련된 내용이죠. 따라서 주제와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외하는 편이 훨씬 낫겠죠. 만약에 이런 내용이 글 속에 들어간다면 글의 통일성을 해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의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자, 생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사용자가, 자, 현재 우리 여러분들은 129쪽을 하고 있습니다. 129쪽의 근거 1번,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겠네요. 또 어떤 근거가 가능할까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위험하다라고 하는 근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외국의 경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라는 근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근거 1, 2, 3번을 통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자, 제한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주제에 맞는 근거를 생성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내용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글에 쓰기에 적절한지 아닌지 생각을 해 봐야겠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자료를 쓸 수 있을지, 쓸 수 없을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장을 뒷받침하기 적절한가? 적절하다면은 이것은 쓸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내용인가? 수준에 맞다면은 쓸 수 있는 근거겠죠.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면은 쓸 수 있는 근거일 겁니다. 또한 제시한 자료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면은 쓸 수 있는 자료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들이 주제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도 않고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예상 독자의 수준에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떨어지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객관성이 떨어지고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닙니다. 출처가 뭐 어디 블로그에 나왔다거나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믿을 만하지가 않겠죠.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인 경우 주제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글에 쓸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생성된 내용을 실제로 사용할지 말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 판단 결과 근거 3의 경우 어떤 내용이었죠? 외국의 경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라는 내용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도 안 돼. 보행 중에 스마트폰 좀 썼다고 벌금을 부과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한다면 글 자체에 거부감이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독자들에게 좋지 않은 내용, 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교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생성된 내용을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서 쓸 것과 쓰지 않을 것, 수정할 것들로 나누어서 다 글을 쓰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내용을 생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직해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130쪽을 보고 있습니다. 130쪽에 동그라미 3번에 이렇게 활동 내용이 나옵니다. 2에서 마련한 근거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짜임새 있게 조직해보자. 자, 이제 생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자, 글의 주제는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자,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글의 개요를 쓰는데 서론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늘고 있는 현실과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을 서론 내용으로 담고, 자, 본론 내용으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네요. 자, 본론 1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본론 1.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위험성 연구 결과와 학교 지킴이 선생님과의 면담 내용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본론 2 보겠습니다. 자, 본론 2에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위험하다라는 내용이 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 자료로 교통안전공단의 인지실험 결과와 무주의 맹시라는 뜻과 위험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무주의 맹시 뜻과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전에 내용 생성하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아마 회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글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점검 조정한 결과 추가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3면 이런 내용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보건선생님과의 면담 내용을 근거자료로 제시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론 1, 2, 3의 내용을 조직하였습니다. 자, 끝으로 결론에는 이러한 내용을 넣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의 위험성 강조와 구체적 대안 제시를 결론 내용으로 넣고자 내용을 조직하고 계획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개요 역시 어떻습니까? 그대로 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생성한 내용을 점검 기준에 따라서 수정하고 보완하였듯이 조직된 내용 역시 글쓰기 개요 역시 점검 항목에 따라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됩니다. 자, 어떠한 점검 내용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의 자연스러운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은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가? 세부 내용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지 않은가? 이러한 점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점검 항목들을 기준으로 조직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러한 내용을 수정한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을 수정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3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자료를 더 찾아보았다. 본론 3의 내용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기억납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것에 대한 근거로 보건선생님과의 면담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미 적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개요상에 본론 1과 본론 2의 근거 자료는 2개씩 제시되었습니다. 본론 1에서도 2개, 본론 2에서도 2개. 근데 본론 3에서는 몇 개만 제시되었죠? 하나만 제시되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건 선생님과의 면담 내용은 충분히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보건 선생님도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은 하나의 개인이잖아요.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단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질적으로도 객관성이 약간 의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양적으로도 본론 1과 2에서는 2개였는데 본론 3에서는 하나뿐이었으니까 본론 3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요를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본론 3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함으로 자료를 더 찾아보았다. 그 결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호주 연구진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내용을 본론 3의 내용을 보강해야겠다.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호주 연구진의 연구 내용이 보건 선생님이 말씀과 일치할 것이기 때문에 일치한 내용을 쓰겠죠. 일치하지 않다면 안 쓰겠죠. 일치할 것이기 때문에 보건 선생님의 전문가의 견해 역시 훨씬 더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호주 연구진의 내용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근거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함으로써 근거의 양과 질을 더 높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작성한 개요를 점검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다음. 자, 이렇게 점검, 수정, 조직된 개요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 나갑니다. 여러분, 다음 단계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단계는 표현하기 단계입니다. 여러분, 131쪽입니다. 131쪽에서는 주제, 독자, 매체를 고려하여 설득하는 글에 초고를 써보자. 여러분, 초고의 의미는 다 알고 있죠? 초고는 처음 쓴 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정될 것이다, 고쳐서 쓸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정될 내용이긴 하지만은 자, 교과서에서는 앞서 세웠던 글쓰기 계획과 생성된 내용과 조직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글의 초고를 썼는지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략되었네요. 자, 생략된 내용은 선생님이 프린트를 통해서 내용을 이어나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 단계, 표현하기 단계였죠. 131페이지에 지금까지의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단계를 거쳐서 표현하기 단계에서 그 전까지 만들어졌던 개요를 바탕으로 어떠한 글이, 어떠한 초가 쓰여졌는지 선생님이 제시한 프린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주제를 담고 있는 제목이면 되겠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쓰여진 초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상대방을 설득하는 목적의 글입니다.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문설문의 형식적 관습을 따라서 작성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 나오는 부분이 서론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등하교 시간에 보면 많은 학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걷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감할 만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와 공감을, 혹은 공감은 얘기했죠? 공감이 아니라 흥미를 높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걷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자, 여기까지를 문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많은 학생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어지는 내용 무엇이 나올까요? 당연히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우리가 선미의 글쓰기였던가요? 윤서의 글쓰기였던가요? 자, 거기에서 문제 상황이 일종의 근거가 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주장 삼아서 제시하는 그런 형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앞에 문제 상황이 근거라면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 무엇이 제시될까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 뒤에 나오는 대응 방안이 이 글의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의 서론 부분에서 글의 중심 주장을 제시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라고 하는 글의 화제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론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스마트폰 사용이 보행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연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교통안전공단이라고 하는 곳은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출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계속 봅시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행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가 최근 4년간 437건에서 848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어떻습니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학교 등굣길 안전을 책임져 주신 학교 지킴이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 상황에 직접적인 전문가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직접적인 관련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전문가 관련인과의 면담, 인터뷰 등을 글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아보겠습니다. 학교 지킴이 선생님도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건너던 학생들이 지나치는 차를 보지 못하고 건너려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본론 1을 하겠습니다. 본론 1에서는 주로 글쓴이가 제시하였던 주장 무엇이었죠?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했죠? 문제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어떤 근거를 제시했습니까? 믿을 만한 출처에서 나타난 근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근거, 전문가와 혹은 관련인과의 면담을 통한 근거, 이러한 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글의 주장 혹은 근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본론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사고 위험도를 높이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은 독자에게 던지는 것이겠죠. 독자에게 질문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믿을 만한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전거 경기를 이용한 인지거리 실험을 하였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변인이 철저하게 통제된 객관성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은 객관성이 높은 실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한 객관성 높은 실험 결과를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거리는 15m인 반면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우 33m 감소한 10m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렇게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험의 결과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지거리가 좀 길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인지거리가 줄어들었어. 어떻습니까? 자, 실험의 결과를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실험 결과를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여기 프린트에 적힌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그 실험 결과 혹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얼마나 주장을 뒷받침할 때 타당한지 알 수 있죠.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가 근거의 타당성을 높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자전거 경운기를 인지하는 정도가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 곳의 주의력을 빼앗겨 다른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을 무주의 맹시라고 한다. 자,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 개념, 이 글을 읽기 전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선생님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단어를 독자에게 생성한 새로운 학문적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학문적 개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주의 맹시라고 한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보행을 할 경우 무주의 맹시로 인해 돌발 상황에 금방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본론 1도 그렇고 본론 2도 그렇고 계속 문제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뭐라 했었죠? 이러한 논설문에서 문제점 그 자체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론 1에서도 마찬가지고 본론 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근거들이 어떠했었는지 보겠습니다. 그 근거들은 믿을 만한 출처의 근거였었고, 객관성 높은 실험 결과를 근거로 삼았었고,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주장에 대한 근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1문단에서도 얘기했었고, 본론 1에서도 얘기했었고, 본론 2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론 3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사고의 위험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보건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보건 선생님은 이 스마트폰과 건강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건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 이외에도 목과 허리 디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자, 어떻습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꺾인 걸로 여기 본론 3 마지막까지 묶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최근 호주의 한 연구진의 연구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연구진의 연구 결과 어떻습니까? 실험 결과를 얘기하고 있겠죠. 연구 결과는 일종의 실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변임이 철저하게 통지된 객관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다라 할 수 있고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근거의 신뢰성을 우리가 그 신뢰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뭐 그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해 왔습니다.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호주의 한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소 걸을 때 몸통과 목뼈가 자연스럽게 움직여 걷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반면 스마트폰을 보며 걸으면 몸과 목에 부자연스럽게 뻣뻣해져 다리의 흔들림이 머리까지 전달되어 허리, 목 등의 디스크 활병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자, 이러한 실험 결과를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거를 다시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시 할 수 있겠네요. 전문가의 면담, 객관성 높은 실험 결과를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그 근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호주의 한 연구진의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글의 개요 부분에서는 없던 부분입니다. 자, 글의 개요에서 본론 3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죠.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습니까? 본론 3에서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보건 선생님과의 면담 결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도 부족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추가적인 내용으로 호주의 한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 것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본론 3의 근거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보완되었다, 높아졌다,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정된 개요의 내용이 초고 쓰기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호주의 한 연구진의 연구 결과라고 했었는데 이 호주의 한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이때 말한 이 연구진이 누구냐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연구진의 연구원이 멜버른 초등학교에 다니는 11세 찰스를 칩시다. 11살짜리 찰스의 연구 결과? 우리는 이 실험 결과를 어느 만큼 믿고, 어느 만큼 타당하고, 어느 만큼 좋은 근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호주의 한 연구진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더 훌륭한 글쓰기 방법, 근거 제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멜버른 대학교 찰스 교수의 연구진의 연구 결과라고 얘기한다면은 훨씬 더 이 근거의 신뢰성과 객관성, 타당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 수정을 한다면 선생님은 이 부분을 수정하게끔 지도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놔두고 이렇게 근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결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사고와 건강문제 등을 야기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줄 쳐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 이건 무엇이었죠? 그의 중심 주장이었습니다.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 중심 주장.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 개발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어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의 예정, 제한 어플리케이션을 쓰도록 하자. 세부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이 부분 스마트폰 사용 제한 어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세부 주장 1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줄치겠습니다. 학교에서 보행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부 주장 2번이겠죠. 이러한 것이 방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이것이 중심 주장에 대한 세부 주장 2번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캐나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 중 모바일 사용 금지 법안과 같이 강력한 대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용 금지 법안 같은 강력한 대책, 이것 역시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주장이겠죠. 세부 주장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행자 스스로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고 자제를 누리기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건 역시 어떻습니까? 중심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 주장 4번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글의 서론 부분에서 글의 중심 주장과 화제를 제시했습니다. 본론 1, 2, 3에서는 현재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 문제라든가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실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문제점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론 1, 2, 3은 주장에 대한 핵심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문제점,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결론 부분에서는 중심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세부 주장을 통해서 중심 주장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결론 부분의 내용이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131페이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초고가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고를 통해서 개요가 어떻게 초고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이루어졌고 어떤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주장에 대한 근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였으며 어떤 부분에서 수정할 만한 거리가 있는지 프린트물을 통한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시 화면을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 프린트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미 제시를 했던 프린트입니다. 자, 어떻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에 관한 프린트였습니다. 선생님이 리로스쿨에 제시하였던 프린트인데, 지금 모두 수정된 버전으로 모두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 프린트의 특정 부분이 잘못됐어요.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고쳐 쓰기에서 추가 삭제 배열이 원칙에 따라서 고쳐 쓰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추가 삭제 배열이 원칙은 표에서 온데간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글 수준 X 하고요. 문단 수준 X 하고요. 문장 수준 X 하겠습니다. 글 수준 부분에서는 주제에서 벗어난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제해야겠죠. 삭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요. 근거가 부족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추가의 원리를 통해서 고쳐쓰기 해야겠죠. 다음. 논리 전개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배열해야겠죠. 자, 이렇게 프린트의 내용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친 상태에서 이어지는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우리가 프린트물을 바탕으로 쓰여진 초고를 봤었죠. 이제 쓰여진 초고를 고쳐쓰기 해야 되는데 고쳐쓰기 할 때 역시 우리는 일정한 기준, 특정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점검하고 초고를 고쳐 써야겠죠. 자, 그 기준은 여러분들 교과서 132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이러한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자, 괄호 2, 괄호 1에서, 그러니까 초고죠. 자, 괄호 1에서 작성한 초고를 다음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고쳐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글을 고쳐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고쳐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보통 여러분들 고쳐 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맞춤법 틀린 거,
띄어쓰기 틀린 거, 요 정도로 고쳐 쓰는 것을 선생님들이 많이 봐왔는데, 자, 그렇게 고쳐 쓰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 혹은 다양한 수준의 고쳐 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화면에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글을 고쳐 쓸 때는 제일 먼저 글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쓰고, 그 다음에 문단,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단어 수준으로 글을 고쳐 쓰는 것입니다. 자, 화면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수준에 보면은 단어 수준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잘 지켰는가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쳐 써왔던 방식, 뭐 정확한 단어를 썼는가, 중복되거나 빠진 단어는 없는가, 맞춤법 띄어쓰기를 잘 지켰는가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그것에 앞서서 그 문장 수준에 앞서서 단어 수준, 단어 수준에 앞서서 글 수준의 고쳐쓰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글 수준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 수준의 고쳐쓰기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글을 고쳤어야 됩니다. 글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글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었는가,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가 라고 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선생님이 글쓰기 과정 프린트물에 이런 내용도 제시하였습니다. 제목이나 소제목이 적절한가, 뭐 그 외에도 요 정도면 된 것 같네요. 글의 제목이나 소제목이 적절한가 이런 내용도 프린트 안에는 있습니다. 다음 문단 수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에 보면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글을 고쳐 쓰라고 되어 있네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가? 문단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문장은 없는가? 자,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 수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어색한 부분은 없는가?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은 없는가? 문장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지는 않은가? 네,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준 프린트물에는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높임, 시간, 사동, 피동, 호응 등의 문법적 표현이 올바른가? 지나치게 길지는 않은가? 애매하거나 모호한 문장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자, 이러한 내용들도 문장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다음 단어 수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수준 좀 전에 읽어봤었죠?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였는가? 중복되거나 빠진 단어는 없는가?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잘 지켰는가? 그것 이외에도 선생님이 프린트물에 이러한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은 불필요한 내용 단어를 쓰지는 않았는가? 뭐 문맥, 요거는 적혀 있네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프린트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프린트의 내용과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고쳐 쓰기 단계에서 글 수준, 그 다음에 문단,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 단어 수준까지 각 단계를 밟아서 고쳐 쓰기 과정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 것 같아요. 기준을 통해서 중복된 단어가 있어. 띄어쓰기가 잘못됐어. 혹은 글 수준에서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뭐 이렇게 발견했다면은 이것을 이제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니까 고쳐 써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 써야 할 것인가? 자, 고쳐 쓰기는 선생님이 좀 전에 프린트물을 보면서 수정했던 부분 있죠. 그러한 수정의 원칙을 통해서 고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 있었죠. 자, 추가, 삭제, 재배열의 원칙에 따라서 고쳐 쓴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쳐 써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 프린트를 보게 되면은 쓰기 윤리를 고려하여서 글을 점검하자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쓰기 윤리에 관한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쓰기 윤리에 관한 내용은 뭐 과장하지 말자, 왜곡하지 말자, 저작권 침해하지 말자,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말자, 뭐 신뢰도 높은 자료 쓰자, 출처를 표기하자 그 정도 내용인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프린트 보면서 각자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쓰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완성했다면은 이제 글을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친구들의 글 혹은 본인의 글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분명히 드러났는가? 글의 목적에 맞게 썼는가? 예상 독자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며 썼는가? 매체의 특성에 맞게 글을 쓰고 자료를 활용하였는가? 자, 이거는 여러분들 무엇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쓰기 맥락이죠. 이 단원에 제일 처음 했던 수업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제, 목적, 그리고 독자, 그리고 매체와 관련하여 그것이 잘 분석되고 분석된 내용에 따라서 글이 잘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글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평가할 요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쓰기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글을 평가할 때도 이러한 쓰기 맥락 요소에 따라서 글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마지막 페이지 1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단원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단원 정리하기. 자, 첫 번째 글쓰기 단계였습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쓰기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웠었죠.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였었고요. 근거의 논리성, 타당성, 자료의 객관성, 신뢰성 등을 점검하면서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생성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하는 단계였으며 표현하기에서는 조직한 내용, 즉 개요였죠. 개요에 맞게 설득하는 글을 쓰는 단계였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쓴 글을 점검하며 고쳐 쓰는 그러한 단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각 과정들, 그러니까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계획하기 이 모든 자, 마지막 이 부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기가 아니고 교과서에 고쳐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PT가 잘못되어 있네요. 계획하기가 아니고 고쳐쓰기라. 고쳐쓰기, 쓴 글을 점검해 고쳐쓴다. PPT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글쓰기의 각 과정들,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 각각의 글쓰기 단계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점검, 조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선생님이 점검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여러분 글쓰기 과정에서 고쳐쓰기 단계가 제일 마지막 단계로 제시되어 있었죠. 자, 그렇다면 고쳐쓰는 것은 그러니까 글을 수정, 보완, 점검, 조정하는 것은 고쳐쓰기 단계에서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선생님과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글쓰기의 과정은 뭐 계획,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고쳐쓰기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획기적인 과정을 밟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앞부분 내용이 잘못되면은 뒷부분의 과정이 영향을 받고 뒷부분의 과정을 밟다가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앞부분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앞과정과 뒷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것을 각 과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미 선생님과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든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 전 단계로 돌아가면서 각각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서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것은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글쓰기는 목표 지향적이다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글쓰기 과정의 특징 3가지 얘기했었죠.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획기적인 특징. 그리고 다른 과정과 각각의 과정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특성이 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글쓰기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과정을 수행하므로 목표 지향적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쓰기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쓰기 과정이 획기적, 상호 보완적, 목표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휘 점검하기 뭐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그냥 하도록 할게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릅니다.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뭘까요? 정답은 추세입니다. 자, 2번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등이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 밖으로 나가버린 것 또는 그것을 내보내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랍니까?
유출이라 합니다. 다음,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무엇이라 합니까? 소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소단원 1 글쓰기를 잘하면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의 소단을 진행하고 맞춰보는 것은 선생님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뭐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빨리 계약을 해서 이런 번거로운 수업, 이런 수업, 오프라인 수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프라인 수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단원 1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소단원 2,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